산은 어찌 이리 낮고 물은 어찌 이리 얇은가? 이런 좁은 땅에서 무슨 대단한 글이 나오겠는가? 듣자하니 조선은 예로부터 그를 숭상하는 나라라지요. 하여 오늘 내시한 수를 먼저 지어 보일 터이니 조선의 임금께서 직접 화답하는 글을 지어 보이시오. 소금으로 산을 쌓아 그 높이를 다투고 물로써 길을 내어 그 위를 걸으라. 자, 어디 조선의 임금께서 이 구절에 어울리는 대구를 지어 보이시오. 만약 짓지 못하신다면 그 까닭은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될 듯하오만. 소금이 비록 산을 이루지는 못하나 그 맛은 천하의 음식을 살리는 법이요, 물이 비록 길을 내지는 못하나 그 흐름은 만물을 적시어 기르는 법이라. 그것은 변명에 가깝지 않소. 내가 청한 것은 소금으로 산을 싸고 물로 길을 내는 그 기계에 어울리는 대구였소. 임금께서는 소금은 산이 못 되고 물은 길이 못 된다 발펌만 하시는구려. 전하, 신들이 미혹하여 마땅한 대구를 올리지 못하니 그 죄가 큽니다. 부디 잠시 말미를 주시면 신들이 머리를 모아 기어이 답을 지어 올리겠나이다. 실한 본디 그 자리에서 솟구치는 것이오.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돌아가 천자께 이리아를 수밖에 없소. 조선에는 임금의 시에 화답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더이다라고 말이오. 큰 산도 한 줌 흙이 쌓여 이루어지고 큰 강도 작은 샘 하나에서 비롯되는 배림인데 방금 네가 한 말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리들 말씀을 듣고 떠오른 생각을 혼자 중얼거린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보아라. 큰 산도 한 줌 흙이 모여 이루어지고 큰 강도 작은 샘에서 비롯됩니다. 소금으로 산을 쌓고 물로 길을 내라 하셨으니 저는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 답하겠습니다. 전하,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마당을 쓸던 한 아이가 사신의 시구에 화답할 대구를 지었습니다. 이미 땅에 떨어질 체면이라면 아이의 입을 빌려서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볼 것이오. 어서들라 하라. 산이 흙을 가벼이 여기면 산이 될 수 없고 강이 샘을 없이 여기면 강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찌 큰 것이 작은 것을 함부로 깔고 도리의 대구의 명나라 사신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좋아요로 도리를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한양에 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봄빛이 막 무르익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도성안은 이른 새벽부터 술렁였습니다. 관원들은 영운문을 새로 단장하고 큰 길의 먼지를 쓸어내고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명에서 오는 사신은 곧 천자의 얼굴이나 다름없었기에 조선의 조정은 작은 흠 하나라도 보이지 않으려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는 사신은 그 성품이 까다롭기로 이름이 높은 자였습니다. 이름은 호유광. 명 황제의 곁을 가까이 모시며 글재주를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작은 나라 조선을 얕보는 거만함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한양으로 오는 길 내내 그는 조선의 산과 물을 둘러보며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산은 어찌 이리 낮고 물은 어찌 이리 얕은가. 이런 좁은 땅에서 무슨 대단한 글이 나오겠는가. 곁을 따르던 수행원들은 그저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호유광은 조선의 임금을 만나면 반드시 그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글로써 조선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그가 이번 길에 품은 속셈이었습니다. 호유광이 이번 사행에 스스로 자청하여 나섰다는 소문은 조선에까지 미리 흘러들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문장가를 불러 시로 겨루게 하고 답이 막히면 그 자리에서 망신을 주어 천자의 위세를 떨치고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조정이 며칠 전부터 마음을 졸인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임금은 나라 안에 이름난 선비들을 미리 불러 사신의 글에 대비하게 하였으나 막상 사신이 어떤 글을 들고 나올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신을 맞이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의 너른 마당에는 문무백관이 품계에 따라 늘어섰고 임금은 골룡포를 갖추어 입고 사신을 기다렸습니다. 호유광은 거드름을 피우며 천천히 어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길은 조선의 신하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갖춘 인사가 오간 뒤 호유광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입을 열었습니다. 듣자 하니 조선은 예로부터 그를 숭상하는 나라라지요. 하여 오늘 내시 한 수를 먼저 지어 보일 터이니
조선의 임금께서 직접 화답하는 글을 지어 보이시오. 순간 조정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사신이 임금에게 직접 시를 지으라 요구하는 것은 전에 없던 무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임금의 글이 사신의 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명예 글로 졌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유광은 신하들의 동요를 즐기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한자 한자에 힘을 주어 자신의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으로 산을 쌓아 그 높이를 다투고 물로써 길을 내어 그 위를 걸으라. 말도 안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소금으로 어찌 산을 쌓으며 흐르는 물 위에 어찌 길을 낸단 말입니까? 그것은 애초에 화답이 불가능하도록 꾸민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호유광은 일부러 이치에 닿지 않는 구절을 던져 조선의 임금이 끝내 답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어디 조선의 임금께서 이 구절에 어울리는 대구를 지어 보이시오. 만약 짓지 못하신다면 그 까닭은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될 듯하오만. 호유광은 말끝을 흐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조선의 임금이 무식하다는 비아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무겁게 굳었습니다. 화답을 하자니 애초에 이치에 닿지 않는 구절이라 마땅한 대구가 떠오르지 않았고 답하지 못하자니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판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신이 미리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신하들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내로라 하는 문장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었지만 사신의 억지스러운 구절에 어울리면서도 격을 잃지 않는 대구는 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은 식은땀을 흘리며 임금의 눈치를 살폈고 젊은 관원들은 분을 참지 못해 소매 속에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몇몇 선비가 용기를 내어 입속으로 구절을 다듬어 보았으나 막상 소리내어 읊자니 어느 것 하나 사신의 시에 맞서기에는 어딘가 모자랐습니다. 소금과 물이라는 억지스러운 소재에 끌려가면 글의 품격이 떨어지고 그 소재를 피하자니 화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신은 그 모든 것을 미리 헤아려 함정을 파둔 것이었습니다. 어전을 채운 수십의 글 읽은 신하들이 비웃는 사신 하나 앞에서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무도한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천자의 사신이라는 자가 한 나라의 임금을 욕보이려 들다니. 한 신하가 낮은 목소리로 분통을 터뜨렸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신의 무례에 정면으로 맞섰다가는 두 나라 사이에 큰 분란이 일 것이 분명했기에 누구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조정은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진 듯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전의 너른 마당 한쪽 구석에서 비를 들고 조용히 바닥을 쓸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무수리의 아들 돌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으나 두 눈만은 유난히 맑고 영민했습니다. 도리는 비지를 멈춘 채 어전 쪽에서 흘러나오는 사신의 시구를 가만히 귀에 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본디 글과는 거리가 먼 처지였습니다. 어미를 따라 궁에 들어와 마당을 쓸고 물을 깃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들리는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를 도리는 누구보다 귀 기울여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들이 어린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어느새 글의 가락과 뜻을 어렴풋이 헤아릴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금으로 산을 쌓고 물로 길을 내라. 도리의 입술이 저도 모르게 달싹였습니다. 사신의 거만한 시구가 어쩐 일인지 도리의 귀에는 그리 어렵게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작고 여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신의 무례한 시구가 어전에 던져진 뒤 조정은 한참을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신의 도발에 끝내 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조선이 글로써 명예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 될 터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어떻게든 사신의 시구에 화답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소금이 비록 산을 이루지는 못하나 그 맛은 천하의 음식을 살리는 법이요. 물이 비록 길을 내지는 못하나 그 흐름은 만물을 적시어 기르는 법이라. 임금의 화답은 점잖고 또 이치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호유광은 입꼬리를 비틀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허허, 그것은 화답이라기보다 변명에 가깝지 않소? 내가 청한 것은 소금으로 산을 쌓고 물로 길을 내는 그 기계에 어울리는 대구였소. 한데 임금께서는 소금은 산이 못 되고 물은 길이 못 된다. 그저 발뺌만 하시는구려. 호유광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일찍이 여러 나라를 두루 다녔으나 이리 군색하게 답하는 임금은 처음 보오. 조선에 그라는 선비가 그리도 없단 말이오. 아니면 있어도 쓸만한 자가 없는 것이오. 그 말은 임금 한 사람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욕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사신의 말에 정면으로 대들었다가는 자칫 두 나라 사이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의정이 보다 못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들이 미혹하여 마땅한 대구를 올리지 못하니 그 죄가 큽니다. 부디 잠시 말미를 주시면 신들이 머리를 모아 기어이 답을 지어 올리겠나이다. 말미라니요. 호유광이 단칼에 말을 잘랐습니다. 실한 본디 그 자리에서 솟구치는 것이요. 며칠을 끙끙 앓아 겨우 지어낸 글이 무슨 실한 말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돌아가 천자께 이리 앓을 수밖에 없소. 조선에는 임금의 시에 화답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더이다라 라고 말이요. 어전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임금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나라의 자존이 이 거만한 사신의 한마디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신을 노엽게 했다가는 두 나라 사이가 단번에 험악해질 것이요. 그렇다고 그 무례를 고스란히 받아 넘기자니 나라의 자존이 짓밟히는 꼴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늙은 대신들은 차마 임금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젊은 관원들은 끓어오르는 분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전을 짓누르는 침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무겁고 또 깊어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전 밖 너른 마당에서는 도리가 비질하던 손을 멈춘 채 그 모든 광경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신의 시구가 도리의 귓가에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소금으로 산을 쌓고 물로 길을 내라. 도리는 새벽마다 글방에서 흘러나오는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들으며 큰 것이 어떻게 작은 것에서 비롯되는지를 어렴풋이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도리의 입술이 저도 모르게 달싹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한 구절이 흘러나왔습니다. 큰 산도 한 줌 흙이 쌓여 이루어지고 큰 강도 작은 샘 하나에서 비롯되는 법인데 그 혼잣말을 마침 마당을 가로질러 가던 도승지가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도승지는 걸음을 우뚝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당이나 쓸던 무수리의 아들이 방금 무어라 읊었단 말입니까? 방금 내가 한 말이 무엇이냐? 도리는 흠칫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리들 말씀을 듣고 떠오른 생각을 혼자 중얼거린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보아라. 방금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도승지의 목소리에는 다그침이 아니라 어떤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큰 산도 한 줌 흙이 모여 이루어지고 큰 강도 작은 샘에서 비롯됩니다. 사신께서 소금으로 산을 쌓고 물로 길을 내라 하셨으니 저 같으면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 답하겠습니다.
도승지의 등줄기로 서늘한 전율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한낱 말재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신의 억지스러운 시구를 도리어 깊은 이치로 되받는 한 수였고 그 안에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함부로 깔보아서는 안 된다는 은근한 가르침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도승지는 그래도 믿기지 않아 한 번 더 아이를 떠보았습니다. 한낱 어린 것이 어찌 그런 깊은 뜻을 헤아렸단 말이냐. 정녕 누가 일러준 것이 아니더냐? 일러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마당을 쓸다 보면 산처럼 큰 흙더미도 결국은 제가 쓸어 모은 작은 먼지 한 줌에서 비롯되는 것을 매일같이 봅니다. 큰 것이 작은 것에서 나온다는 이치를 저는 글이 아니라 비질에서 먼저 배운 듯 합니다. 그 맑고 또렷한 대답에 도승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리라 합니다. 어미가 이곳에서 무수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글은 어디서 배웠느냐? 따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저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글방에서 흘러나오는 선비님들 글 읽는 소리를 귀에 담았을 뿐입니다. 도승지는 한참 동안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천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전에 들이는 것은 자칫 임금과 조정을 더 큰 웃음거리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전 안에서는 내로라 하는 문장가들조차 끝내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승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도승지는 서둘러 어전으로 들어 임금의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황공하오나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마당을 쓸던 한 아이가 사신의 시구에 화답할 대구를 지었습니다. 신이 직접 그 입에서 들었사온데 뜻이 잠옷 깊고 격이 높습니다. 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임금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옵니다. 비록 천한 아이오나 지금 이 자리를 구할 자가 그 아이밖에 없을 듯합니다. 부디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마당이나 쓸던 아이에게 나라의 체면을 맡긴다는 것. 그것은 전에 없던 파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사신의 비웃음에 또 하나의 구실을 더해줄 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갖춘 신하들이 모두 입을 다문 마당에 정작 답을 들고 온 것은 비를 든 어린아이라면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임금의 눈빛에는 어느새 가느다란 희망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들라 하라. 그 한마디에 어전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어찌 천한 아이를 사신 앞에 세운단 말입니까? 만에 하나 그 아이가 실수라도 한다면 조선의 체면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한 신하가 다급히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땅에 떨어질 체면이라면 아이의 입을 빌려서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볼 것이요. 어서 들라 하라. 이윽고 어린 도리가 어전 안으로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너른 어전을 가득 메운 대신들의 눈길이 일제히 그 작은 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빛바랜 무명옷에 집신을 신은 아이의 모습은 화려한 관복을 갖춘 신하들 사이에서 더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어전에 들어선 도리의 걸음에는 천한 아이답지 않은 기품이 어려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을 흩뜨리지 않은 채 도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어전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어전 밖 마당 한편에서는 소식을 들은 도리의 어미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두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천한 것이 어전을 어지럽혔다가는 모자가 함께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미는 그저 입속으로 같은 말만 거듭 되뇌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만 하여라 제발. 호유광은 들어선 아이를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조선의 임금께서는 화답할 자가 없으니 이제는 마당 쓸던 아이까지 불러들이시는 게요. 허허, 이거 돌아가 천자께 전할 이야깃거리가 아주 푸짐하게 생겼소이다. 사신의 비웃음이 어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하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 한가운데 선 도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작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맑은 눈으로 사신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어린 눈빛에는 두려움도 주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이미 마음속에 단단히 품은 사람의 고요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작은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영의정도 젊은 관원들도 숨소리마저 죽인 채 도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비를 들고 마당을 쓸던 아이의 작은 입술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작은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흘러나올 것인가? 어전의 모든 시선이 빛바랜 무명옷을 입은 한 아이에게로 모였습니다. 어전 안의 모든 시선이 빛바랜 무명옷을 입은 어린 도리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사신 호유광의 입가에는 아직도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이나 쓸던 아이가 무슨 시를 짓겠느냐는 듯 그는 거만하게 팔짱을 낀 채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호유광이 도리를 향해 빈정거렸습니다. 꼬마야, 내가 정녕 이 자리에서 시를 짓겠다는 것이냐?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천자의 사신이 마당 쓸던 아이의 시까지 들어주는 일은 내 평생에 다시 없을 영광일 테니. 사신의 비아냥의 신하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향해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글을 배운 적이 없는 그저 마당이나 쓰는 아이입니다. 하오나 사신께서 임금께 화답을 청하셨으니 미혹하나마 한 구절을 올려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으나 이상하게도 어전 구석구석까지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임금은 어좌의 팔걸이를 꼭 쥔 채 그 작은 아이의 입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맑은 목소리로 천천히 시구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큰 산도 작은 흙이 모이고 또 모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큰 강도 작은 샘에서 비로소 비롯됩니다. 순간 어전 안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작은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 구절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으면서도 어딘가 묵직한 울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뜻을 곱씹느라 숨을 죽였고 임금조차 잠시 미간을 모은 채 그 말의 결을 더듬었습니다. 호유광은 픽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 고작 그것이냐? 산은 흙으로 강은 샘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야 글방의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냐. 내가 청한 것은 소금으로 산을 쌓고 물로 길을 내는 그 기계에 어울리는 대구였거늘. 그러나 도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신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신께서는 소금으로 산을 쌓고 물로 길을 내라 하셨습니다. 허나 산은 본디 한 줌 흙이 쌓이고 또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소금을 들이부어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길 또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비로소 트이는 것이지 물을 부어 단번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한자 한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산이 흙을 가벼이 여기면 산이 될 수 없고 강이 샘을 업신여기면 강이 될 수 없습니다. 큰 것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비롯되는 법이니 어찌 큰 것이 작은 것을 함부로 깔보겠습니까? 그 말이 어전에 울려 퍼지는 순간 호유광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박자 늦게 도리의 시에 담긴 진짜 의미가 그의 머릿속을 서늘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 것은 작은 것에서 비롯되니 큰 것이 작은 것을 깔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큰 나라명이 작은 나라 조선을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신이 던진 거만한 시구를 도리어 그 거만함을 꾸짖는 한 수로 고스란히 되받아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말투는 어디까지나 공손하고 점잖았습니다. 만약 사신이 그 시에 발끈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조선을 업신여겨왔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반박할 수도 없는 빈틈 하나 없는 한 수였습니다. 호유광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호유광은 무어라 받아치려 입을 열었으나 마땅한 말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의 시구는 이치에 어긋남이 없었고 도리어 자신이 읊은 시보다 그 격이 한참 높았습니다. 반박을 하자니 트집 잡을 구석이 없었고 모른 척 넘어가자니 이미 어전의 모든 이가 그 뜻을 알아챈 뒤였습니다. 그래도 호유광은 가까스로 입을 열어 한 가닥 트집이라도 잡아보려 했습니다. 한낱 어린아이의 말장난을 어찌 임금의 화답이라 할 수 있겠소? 내 분명 조선의 임금께서 직접 화답하라 청하였소. 그러나 도리는 차분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사신께서는 조선에 화답할 인재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임금의 나라에서는 그 백성이 곧 임금의 사람이니 백성의 입에서 나온 시 또한 이 나라의 시가 아니겠습니까? 미천한 아이의 입을 빌렸다 하여 그 뜻마저 미천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호유광은 또 한 번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말은 더없이 공손하면서도 어느 한 군데 파고들 빈틈이 없었습니다. 어전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신하들의 얼굴에 하나둘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은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쓸어내리며 감탄과 안도가 뒤섞인 눈으로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관원들은 터져 나오려는 환호를 가까스로 억누르며 서로의 옆구리를 슬며시 찔렀습니다. 한 젊은 관원이 곁에 동료에게 들릴 듯 말 듯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의 한마디가 우리 모두가 끝내 못한 일을 해냈네. 동료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차마 소리내어 기뻐할 수는 없었으나 어전을 가득 메운 그 은밀한 환희만은 누구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얼굴에도 비로소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마당이나 쓸던 아이가 내로라 하는 문장가들도 끝내 풀지 못한 사신의 함정을 이토록 우아하게 풀어낼 줄이야. 임금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뿌듯함을 애써 누르며 흐트러짐 없이 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이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한결 여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신께서 청하신 화답이 마침 이 아이의 입을 통해 나왔구려. 어떻소 사신? 이 화답이 사신의 시구에 무어 모자람이 있소? 호유광은 차마 그렇다 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자라기는커녕 그 격이 자신의 시를 한참이나 넘어선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호유광이 마침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 전의 거만함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과연 작은 나라라 하여 인재마저 작은 것은 아니었구려. 그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구가 자목 깊은 뜻을 품었으니 내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소이다. 청하건대 이 시를 글로 적어 가져갈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시오. 돌아가 천자께 친히 바칠 것이오. 임금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신께서 그리 청하시니 어찌 마다하겠소. 그 시 가져가시오. 호유광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도리의 시구를 한 자도 빠짐없이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좀처럼 마를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를 천자께 바치는 순간 자신이 작은 나라 조선을 어떻게 업신여기려 했는지까지 함께 드러나고 말리라는 것을.
그러나 이미 어전의 모든 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청을 해버린 뒤였습니다. 호유광은 그 시구가 적힌 종이를 소매자락에 깊이 갈무리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전을 물러났습니다. 어전을 나서는 그의 입에서는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나라라 얕본 것이 내 가장 큰 실수였구나. 거만하게 압록강을 건너오던 사신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신이 물러가자 영의정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들이 평생 글을 읽고도 끝내 풀지 못한 것을 저 어린 것이 단숨에 풀어냈사옵니다. 참으로 하늘이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신 듯 하옵니다. 임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길은 어전 한가운데 선 작은 아이에게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뒤 어전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빛바랜 무명옷을 입은 어린 도리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도리는 그저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한 나라의 체면을 구하고 거만한 사신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정작 본인은 잘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임금이 그런 도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리라 합니다, 전하. 도리라, 오늘 내가 한 일을 이 나라가 오래도록 잊지 않을 것이다. 비를 들던 그 손으로 너는 한 나라의 체면을 다시 일으켜 세웠느니라. 도리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새벽마다 마당에서 보아온 것을 본대로 아뢰었을 뿐이옵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는 이치는 빚이라는 자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옵니다. 그 어린 겸손함에 임금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리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는 대로 본 대로를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어렴풋이 깨우친 그 작은 이치 하나가 이토록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전박 마당에서 가슴을 졸이던 어미는 무사히 걸어 나오는 아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어전에서 벌어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의 시구가 적힌 그 한 장의 종이가 머지않아 명나라 황궁에서 또 한 번 큰 파란을 일으키게 될 터였기 때문입니다. 명나라로 돌아가는 호유광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들어올 때의 그 거만하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매자락 깊숙이 갈무리한 한 장의 종이가 마치 천근의 바위처럼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 종이에는 조선의 어린 무수리 아들이 읊은 시구가 한자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유광은 그것을 황제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선뜻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을 글로써 굴복시키고 돌아오겠노라 큰 소리치며 떠났던 그가 도리어 마당이나 쓸던 아이의 시 한 수에 무릎을 꿇고 돌아온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는 몇 번이고 그 종이를 꺼내어 들여다보았습니다. 차라리 강물에 흘려보낼까도 생각하였으나 이미 조선의 어전에서 모든 신하가 지켜보는 앞에 큰 소리로 그 시를 청해 받아온 터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 거짓을 앓을 수도 그렇다고 이 시를 영영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를 깔보던 그 거만함이 어느새 스스로를 올가맨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황궁에 든 호유광은 황제 앞에 깊이 엎드렸습니다. 황제는 그가 조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왔는지 자못 궁금해하였습니다. 조선의 사정은 어떠하였느냐? 그 작은 나라의 임금이 짐의 사신 앞에서 쩔쩔매더냐? 호유광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는 결국 소매자락에서 그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폐하 조선에서 이러한 시 한 수를 얻어왔사옵니다. 황제는 의아한 얼굴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시구를 천천히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산도 작은 흙이 모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큰 강도 작은 샘에서 비로소 비롯된다. 산이 흙을 가벼이 여기면 산이 될 수 없고 강이 샘을 업신 여기면 강이 될 수 없으니 어찌 큰 것이 작은 것을 함부로 깔보겠는가. 시를 읽어 내려가던 황제의 표정이 차츰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서는 황제의 입에서 나직한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어찌 이리도 깊은 시란 말인가. 겉으로는 더없이 겸손하나 그 안에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함부로 깔보아서는 안 된다는 서리빨 같은 뜻이 담겨 있구나. 짐이 여태 이만한 격조의 시를 본 적이 드물도다. 황제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호유광에게 물었습니다. 한데 이 시를 조선의 어느 대문장가가 지었더냐? 응당 큰 상을 내려야 할 인재로다. 호유광의 등에 또다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대로 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실은 조선의 궁궐 마당을 쓸던 어린아이가 지은 것이옵니다.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미천한 무수리의 아들이라 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황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노여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경계심과 제 앞에 엎드린 사신에 대한 실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황제는 한참을 말없이 호유광을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마당을 쓰는 어린아이조차 이만한 시를 짓는다는 말이렸다. 그런 나라를 두고 짐은 너를 사신으로 보내었다. 한데 너는 그 작은 나라를 우습게 보고 글로써 욕을 보이려 들었다지. 그리하여 얻어온 것이 고작 마당 쓰는 아이에게 받은 이 한 수란 말이냐. 황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빚을 하는 아이도 이런 시를 짓는 나라를 너는 어찌 그리 가벼이 보았느냐. 사신이라는 자가 나라의 체면을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천하의 웃음거리를 만들어 왔구나.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호유광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린 채 변명 한마디 내놓지 못했습니다. 황제는 그를 사신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무례함과 경솔함을 엄히 문책하였습니다. 작은 나라를 업신여기던 그 거만함이 끝내 제 발등을 찍고 만 것이었습니다. 한편 머나먼 조선의 궁궐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당이나 쓸던 어린 도리는 임금의 각별한 명에 따라 글공부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비지를 하며 어깨 너머로 글을 익히던 아이가 이제는 떳떳이 책상 앞에 앉아 성현의 글을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때 도리를 천하게만 여기던 선비들도 이제는 그 영민함을 아껴 기꺼이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리는 타고난 총명함에 부지런함까지 더하여 배우는 것마다 빠르게 깨우쳐 나갔습니다. 새벽이면 여전히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으나 이제 그 손에 들린 것은 비가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도리의 어미 또한 그 고단한 무수리의 신세를 면하였습니다. 어미는 글을 읽는 아들의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하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모자였으나 그 작은 가슴 속에 품은 고든 마음 하나가 끝내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명나라의 거만한 사신을 마당 쓸던 어린아이가 시 한 수로 물리쳤다는 그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까지도 듣는 이의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주었습니다. 거만한 자는 끝내 제 거만함으로 무너지고 비록 미천할지언정 곧고 맑은 마음을 품은 자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는 법이었습니다. 큰 산도 작은 흙 한 줌에서 비롯되고 큰 강도 작은 샘 하나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세상에 하찮은 것이란 없으며
아무리 미천해 보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품은 마음만은 누구도 함부로 업신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비를 들고 마당을 쓸던 한 아이가 한 나라의 체면을 우뚝 세운 것처럼 말입니다.